오늘 첫날 강의에요. 그렇죠? 첫날부터 웃고 들어가야 돼요. 사람이 자꾸 웃고 그래야 주위 사람도 꼬이고, 그렇죠? 인상 막 하고 찌그리고 싸우고 이렇게 살면 복도 안 날아간다는 거.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들 복 많이 받을 건데, 복 받는 거는 뭐 다 필요 없잖아요. 어차피 돈 버는 활동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돈도 못 벌 거고. 그래서 한 가지밖에 없다. 합격하시는 거. 그러죠? 합격하면 뭐 그다음부터는 뭐 쭉 풀릴 것 같죠? 아니요. 합격한 사람들 개업식을 가면 그 개업하는 사람은 그래도 일을 벌려서 덜 고민을 해요. 개업할 때까지가 고민을 엄청 하잖아. 개업할까, 남 밑에 들어갈까, 부동산 할까 말까, 어디에 할까, 막 엄청 고민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 하나같이 뭐라고 하냐면 공부할 때가 좋았다 그래요. 공부할 때는 죽을 것 같이 얘기해 놓고 공부하고 난 다음에는 공부할 때가 좋았다 이렇게. 그래서 공부할 때는 안 좋아요. 합격해야 된다. 합격하고 난 다음에 공부할 때가 좋았다는 그런 회상할 때가 와야 되는데 계속 쭉 공부하면 안 된다. 한번 웃자고 이렇게 하는 거야. 아, 이거 참. 쭉이라는 것은 5년 얘기해요. 한 2년 가지고는 쭉이 아니에요. 2, 3년은 쭉 아니고 5년 정도 해야 쭉 했다 소리 좀 들을 수 있다는 거. 쭉이라는 단어의 정의는 5년 이상을 말한다는 거. 그래서 2, 3년은 쭉 아니에요. 그래서 뭐 학원에는 지금 의대 졸업반이 있어요. 6년 차에 자기들이 얘기해. 나는 전문대학 출신이다, 뭐 4년 되다, 아니면 의대 출신이다 이렇게. 그래서 의대 출신 좀 돼야 장기 수험생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 오늘이 화요일 날 과목이 부동산 공법인데 이 책이 그렇죠. 이게 오늘 처음 공부한 사람도 있고 낯이 익은 사람도 있고 그런데 잠깐만 이제 공부한 사람들은 알더라도 잠깐 보는데 이게 처음 오신 분들이 그야말로 뭐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우리 시험이 1차하고 2차로 나눠져서 보는데 1차가 개론이 먼저 보죠. 시험에 개론하고 민법 이렇게 해서 40문제를 80문제를 100분에 걸쳐서 시험을 봐요. 아침에. 그리고 한 2시간 반 쉬었다가 2차 과목에 1과목, 2과목으로 나눠서 시험을 보잖아요. 그래서 2차도 1과목은 공인중개사법령, 그래서 중개사법령하고 실무, 여기에 40문제하고 우리가 배우는 부동산 공법 과목 40문제를 해서 100분에 걸쳐서 80개를 봐요. 물론 같은 날 아침에 9시 반부터인가 1차를 보고 OMR 카드를 제출하고 그 다음에 쉬었다가 2차 1과목 80문제 마킹한 거 제출하고 50분 쉬었다가 부동산 공시 및 세법 해서 여기 이제 40문제를 50분에 걸쳐 마킹하고 내면 집에 와요. 그래서 그날 아침부터 시험을 이렇게 사실은 과목은 하나, 둘, 셋, 넷, 5과목이에요. 그래서 5, 4, 20, 200문제를 보고 OMR 카드 내고 집에 오면, 학원에 오면 이때 끝나면 4시쯤 돼요. 그날 아침에 가서 5시에 가답안이 나와요. 확정 답안이 아니고 가답안. 그래서 가답안이 나오면 2주 동안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이 문제 잘못됐다 뭐 이렇게 이의신청을. 그래서 시험 본 날 오후 5시면 내가 이제 OMR 카드는 내고 시험지는 가져오니까 내가 시험지에 품고하고 마킹이 똑바로 됐다면 시험 본 날 오후 5시면 된지 안 된지 알 수 있죠. 평균 60점이면 합격을 하니까. 그래서 1차 과목도 60점 넘어야 되고 2차도 60 넘어야 되는데 1차 과목이 55점이 나오면 2차는 60점 넘더라도 내년에 다시 다 봐야 된다는 거. 그렇죠? 이런 거는 뭐 우리가. 그 다음에 1차는 65점 나왔는데 2차가 55점 나왔다. 그럼 1차는 된 거죠. 그리고 내년에 2차만 하면 된다는 거.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요 세 과목만 하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기 1차 되면. 요런 사람들이 올해 32,000명이에요. 올해 시험에 보고
1차 되고 2차 떨어져서 아니야 그렇지 2차만 하는 사람 1차 된 사람 2차만 하는 사람이 32,000명인데 32,000명 중에 올해 기준으로 하면 몇 명 합격시킬 것이냐 하면 2만 한 2, 3,000명. 그래 이 사람들만 해도 10,000명 이상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 중에는 13,000명만 합격할 거예요. 올해 시험도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제 23,000명이 최종 합격인데 그러면 1, 2차 같이 한 사람들이 10,000명 정도 들어가거든요. 이건 13,000명이 이 사람들의 몫이라는 얘기예요. 2차만 해도 3분의 2가 떨어질 것이다 하는 거. 어차피 28회 시험도 통계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이제 좀 다부지게 좀 해야 된다는 거죠. 약간 수준 높게 해야 돼요. 그래서 왜냐 우리 시험이 상대평가가 아니고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60점이 넘으면 다 합격한다라고 해서 쉬울 것 같은데 60점이 나오는 수준의 문제가 어려워졌다 이 말이에요. 문제 자체가 어려워요. 그래서 고루고루 60점 나오기 힘들게끔 문제를 만들어놔요. 그래서 작년 시험 28회적으로 이틀 차이로 공부 같은 거 60점 넘기 힘들게 만들어놨거든요. 중개사보다 어려웠고. 그러니까 60점 자체가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몇 년 전만 해도 60점이 나오려면 공부를 세게 해야 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60점을 못 넘어버리는 거예요. 2차만 했는데도 올해 시험에서 2차만 했는데도 60점을 못 넘는 사람이 16,000명이었다는 얘기예요. 29,000명이었거든요. 여러분 표정에는 아까 32,000이라며 왜 또 29,000이라고 그래? 이게 이제 전달을 했는데 못 알아듣는 거라. 28회에서는 우리가 29회죠 여러분. 28회에서는 1차 면제자가 29,000명. 그 중에 합격한 사람이 13,000. 이번 29회는 1차 면제자가 32,000. 그 중에 13,000명 합격할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한 문제 한 문제가 예전에는 60점 나오기가 쉬웠는데 애지간히 공부하면 왜 예전에는 응시생들이 16만 명, 14만 명 요 레벨이었는데 지난 시험은 32만 명이었거든요. 32만 명이 접수를 하고 18만 명이 시험을 봤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해야 되니까 문제 레벨이 쉽지 않게 좀씩 어렵게 내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이제 좀 세게 해야 된다는 거. 이 중에 우리 과목은 부동산 공법 과목이라는 거. 그래서 월요일 날이 개론, 화요일 날이 공법, 그러죠? 수요일 날 공시세법, 목요일 날 민법, 금요일 날 중개사 업령 실무에서 1, 2차 고루고루 안배가 잘 돼 있어요. 시간표가. 어떤 학원들은 월요일, 화요일, 그 다음 수, 목, 금 해서 1차만 이틀 뭐 이렇게 묶여 있는데 고루. 이 중에 제일 어려운 과목이 여러분들 내가 볼 때 개론하고 공법 같은데 이 두 과목. 개론은 어려 죽을 도움도 안 되는데 어렵기만 하고 실무에 가면 제일 필요한 게 공시법도 아니고 세법이에요. 부동산 중개업자가 기본적으로 손님한테 질문을 당하는 게 세금 얼마쯤 내나요? 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답을 구하지는 않지만은 세무사 사무실에 연결하면 안 된다는 거 알지만은 자기도 모르게 얘기는 다 하게 돼 있어요. 이때 세금 얼마쯤이라고 할 때 거기서 딱 맥히면 안 되잖아요. 세금 안 내는 사람 생명은 있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죽으면 없어지는 게 세금의 굴레라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세법은 좀 실무에 중요하고 그다음에 공법 모르고는 텔레비 보면 재개발 재구축 나오잖아요. 리모델링 나오고 다 여기서 나오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나머지 과목들은 시험을 합격을 위한 거고 실제 들어가서도 필요한 게 세법하고 공법이지 중개사법령에서 시킨 대로 하면 간판 내려야 되거든요. 여기서 하지 말라는 거 위주로 해야 돼요. 하지 말라는 거. 그래서 자기계약 쌍방대리하고 뭐 과다징수하고 간판 내리고 딴 데 옮기고 막 이렇게 설명 의무 위반해서 설명 안 해주고 거래 체결해서 수수료 막 땡겨 묻고 막 간판 내리고 도망가고 그러면 이제 징역 갑니다. 자, 우리 공법 책이 작년 책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없을 것입니다만은 좀 달라진 점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 볼게요. 31페이지 한번 보세요. 31페이지를 보면은 중간에 문제가 하나 있지요. 이제 이게 이런 의미예요. 알고 공부를 해야 돼요. 예전에는
장별로 다 이론이 나고 맨 뒤에 문제가 떼거리로 나왔는데 주제별로 예를 들어 광역도시계획이잖아요. 광역도시계획에 대해서 나오면 요게 최근에 요렇게 나왔다는 걸 넣으니까 공부하기가 좋은 거예요. 이게 답이네. 이렇게 실제 나오는구나. 실제 나오는 패턴을 알고 공부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거기 관련된 문제를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 언제 푸냐면 3월 달쯤 풀어야지 1월, 2월 달에 문제 풀지 마요. 진짜로. 그거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괜히 좀 어릴 때 왜 잘못 생각하는 게 왜 위인전을 많이 보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안 된대요. 모든 사람이 위인들처럼 태어날 때부터 아래서 태어나서 날개 달려가지고 난리가 나잖아요. 위인들 하나같이. 그런 줄 알기 때문에 자기는 이렇게 안 돼라고 해서 어릴 때부터 이게 꺾인대요. 위인전 많이 있는 게 또 부작용이 많이 생긴대네. 위인들 치고 대단하지 않은 사람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평범한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우리 애들은 다 평범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실력이 별로 아무것도 없는데 문제 풀고 그러지 마요. 그래서 요거는 1월, 2월 달은 기본 강의 한번 쓱 듣고 3월 달 나갈 때부터 그때부터 진도 나가는 만큼을 중간중간 문제 있잖아요. 이렇게 그걸 찬찬히 풀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 위주로 넣었기 때문에 문제는 계속 같은 패턴으로 나오거든요. 아, 이게 답이 이거였구나. 그러면 이제 올해 나왔을 때 야가 답이면 내년에는 걔가 답이 아니거든요. 다른 주제가 답이 되는 거예요. 그걸 맞춰서 계속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또 달라진 점을 내가 얘기를 하면 쭉 넘겨보면 이제 나오는데 아주 62페이지 한번 보세요. 62페이지를 보면 중간에 참고로 내가 보는 건데 62페이지에 그 박스 밑에 도시군관리계 결정 효과라고 있잖아요. 효력 발생해 놓고 도시군관리계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라는 글자는 다른 글자하고 좀 다르죠. 좀 진하게 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은 지형도면에 고시해서 하단에 뭐 시장 운수는 도지사 승인, 뭐 오른쪽에 뭐 3월내 이렇게 맨 위에 좀 뭔가가 꼬딕 처리된 부분이 있어요. 그 중간중간이 이렇게 꼬딕 처리된 부분이 뭐냐면 이거 여러분 한글 파일 한글 쓰시는 분 알지만은 블록 설정에서 일일이 다 글자를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중요한 부분들은 객관식 문제 외에 답 처리되는 부분 있잖아요. 그걸 제가 이렇게 다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굳이 줄 친다고 목숨 걸 필요 없도록 줄 치고 그냥 메모하고 혼신을 다한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중간중간 보면은 굳이 줄 치지 않도록 하려고. 그 다음에 자, 맨 앞으로 한번 가보세요. 맨 앞에 가면 목차를 한번 찾아보세요. 목차. 우리가 오늘 배우는 과목이 과목 이름이 부동산 공법. 그래도 첫날인데 통성명은 하고 가야 된다. 이놈의 통성명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공법 과목은 열심히 해야 되고 열심히 안 하면 과락이 나온다는 것. 과락이란 것은 한 과목이라도 40점에 안 되는 과목 나오면 전체 다 탈락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 시작할 때 한 과목이라도 40점은 무조건 나와야 돼요. 40점이면 40문제 중에 객관식을 몇 개를 맞춰야 되냐면 16개 맞추면 돼요. 그래서 한 1년 댕겼는데 16개도 못 맞추면 그 학원에 환불 해달라 하세요. 학원 탓이요, 내가 볼 때. 그러죠? 진짜 그런 생각해요? 내가 뭐 말을 못하네? 그래. 이거는 여러분들 그러시면 안 되죠. 1년을 강의해 줬는데 16개 못 맞히면 선생들한테 손해배상해야 돼요. 이러면 되겠네. 학원에는 수학료 환불 받고 선생님들한테는 여러분들이 손해배상해 주고, 그러죠? 정신적 위자료. 그래서 자신감 가져야 돼요. 자신감을. 공부를 하는 게 솔직히 딱 까놓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있잖아요. 20대 이후에 운명을 걸고 공부를 한번 해봤냐 이 말이야. 그죠?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내 운명을 걸고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혼신을 다해서 공부할 기회가 있었을까? 없었죠. 고등학교 다닐 때도 안 그랬잖아요.
고등학교 다닐 때도 대충 했잖아요. 좀 후회스럽죠, 지금. 저도 후회스럽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라는 건 지금 이렇게 보면 있잖아요. 여러분 제일 뭐가 부족한 줄 아세요? 얘기하다 보면 저 교수님 학원 다니면서 저 될까요? 안 된 줄 알면서 왜 왔어요? 안 될 것 같아요. 진짜 자기를 잘 알아요. 자기를 잘 알잖아.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행을 바라고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안 되면 누가 되냐고 자신감하고 집중 두 가지만 있으면 이거 합격해요. 항상 매일매일 자기가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나는 할 수 있다고, 그 다음에 짧은 시간 하더라도 집중을 자꾸 해야 돼요. 30분 해도 집중을 해야 되는데 멍 때리고 손톱 만지고 휴대폰 보고, 휴대폰도 거울 때 되나 봐요. 이렇게 그 얼굴 그거 뭐들라 그렇게 앉으면 죽으면 썩어버릴 텐데, 그러죠? 그래서 딱 10달만 고생하면 된다는 거. 요 과목이 40문제 부동산 공법인데, 예를 들어 보세요. 이걸 왜 했냐면, 자, 잘 보세요. 이 과목의 가장 내 기본적인 이 과목이 어떤 과목인지를 내가 간단하게 얘기해 볼 테니까, 아, 그게 저게 이런 과목이구나.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도로가죠, 도로. 사거리, 도로가 딱 있어. 길이란 얘기죠. 자, 이 도로는 폭이 10m 도로다. 도로가 10m란 얘기는 4m 이상입니다. 그러죠? 10m니까 4m 넘잖아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대답 안 하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 자꾸 대답을 학생 중에 이런 크레임 건 사람이 있어요. 왜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 자꾸 대답을 요구해서 우리를 곤란하게 하냐라는 크레임 건 사람도 있어요.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자꾸 반말하지 마라. 반말 들으려고 온 거 아니지 않느냐. 누가 선생님들 중에 반말하는 사람 있나요? 한 과목이 의심스럽잖아요. 약간. 그래서 안 그래서 막 이렇게. 근데 그게 반말이 아닌데, 나는 있잖아요. 선생님들이 강의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걸 반말했다고. 반말은 다이다이로 둘이 얘기할 때 너 밥 먹었어? 이게 반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전체적으로 강의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겠는데 그 반말한다고 크레임 걸고 연말에. 그래요. 그 반말 아니에요. 원래 타고났어, 그렇게 하는 사람은. 오해하지 마셔요. 저는 원래 반말 안 해요. 저는 뭐 또 사투리 써서 뭐 못 알아듣다. 사투리 쓴 사람 누가 있어요, 여기서? 저도 사투리 아예 안 쓰는 사람입니다. 표준말 진짜 잘 쓴다고 소문 짜자고 막. 서울 사람인 줄 알았대요, 처음부터. 저는. 그 사투리 내가 볼 때 공시법 선생님이 조금, 근데 인물 잘생겼잖아요, 그래도. 엘비스 프레슬리 닮았잖아요. 공시법 선생님이.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또 크레인 온 거 봤거든요. 3시간 내내 고함치면서 강의한대요. 세포 선생님. 그걸 그렇게 또 불만을 가져요. 아, 열정이 있잖아요. 그러죠? 열심히 하는 건 진짜 열심히 하거든요. 선생님도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열심히 하는데 그것도 스타일 다 맞을 수가 없거든. 그러죠? 나 같은 사람한테 뭐라고 하냐. 눈 작다고 싫으라 해요. 나 올해 진짜 하려다가 못했는데, 진짜 한쪽이라도 끝끝내 못했는데, 눈 작은 거하고 얼굴 큰 거하고 뭔 상관이 있어? 얼굴 크고 눈 작다고. 그 다음에 인상 더럽다고. 제 인상이 어때서? 그러니까 단점만 보자면 끝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의 장점을 잡고 봐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반말 안 합니다. 반말해서 이번 주 목요일에 한번 보세요. 반말 하나 안 하나. 예를 들어서 도로가 이렇게 사거리가 있어요. 여기에 땅이 A 필지 땅이 있어요. 자, 땅이 면적이 100평이다. 자, 땅 크기가 100평이에요.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이다. 그러면 지목이 돼지 같죠? 지목이라고 들어봤나요? 지목? 1월달 새로 오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이게 이러면 될란가 어쩔란가. 부동산이 뭔지는 알잖아요. 살면서 부동산이 뭔지는 모를까. 어때? 토지하고 자, 우리가 건축물이란 단어를 쓸 수가 있고 건물이란 단어가 쓰는데, 공법 및 이 관련된 법에서는, 공적 서류에서는 건축물이란 단어를 써요. 민법에서는 건물이란 단어를 써요. 약간 용어 좀 달라요. 자, 합병을 하고 합필한단 말 들어봤지요? 자, 예를 들어서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 땅에 세 필지 땅이 있다. 13, 14, 15. 자, 야를 지번. 번지라고 안 하잖아요. 지번. 자, 그럼 필지 수가 몇 개? 3개 필지. 자, 그러면 13, 14 두 개의 필지를 하나로 합쳐요. 자, 합치는 걸 뭐라고 할까 법적으로? 합병, 합필. 자, 이렇게 물을 줄은 몰랐죠, 또. 합병, 합필. 이렇게 물을 줄은. 그죠? 뭐요? 합필이요? 합병이요? 헐, 또 저런 식으로. 자, 괜찮아요. 합병, 합필. 아이, 침튀네. 합병일까, 합필일까? 봐봐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줄 알고 얘기를 해왔는데, 저런 식으로 물으니까 저것에 대해서 함부로 대답할 게 아닌가 보다 하는 느낌이 딱 들잖아요. 그러죠? 아, 저렇게 묻는 건 뭐가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게 함부로 쓸 용어가 아니구나. 대충 구사를 했는데 라고 하는 무게가 느껴지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부동산 관련된 게 점점점 말하는 게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업자가 손님들한테 아무 깡통식으로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중개업을 한다고 말이 되겠어, 이게? 많이 공부를 해야 된다니까. 그리고 자기 말이 곧 소송할 대상이 돼버리는데, 중개사가 말 잘못하잖아요. 나중에 손님들은 나중에 법적인 문제 생기면 중개사를 상대로 고소를 한단 말이에요. 반드시 끌고 넘어져요. 요새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손님들이 똑똑한 손님들 많기 때문에. 두 필지를 합친다 할 때 합필이란 단어도 쓰고 합병이란 단어도 써요. 그래서 보면 지적법 시간에 물리적으로 합친다는 개념은 합병이란 말을 써요. 등기부, 장부상 합치는 것은 합필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의 객체로 들어가면 필이란 말을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등기법 들어가면 합필등기, 분필등기란 말 쓰고, 지적법에서는 합병과 분할이란 말 쓰는 거예요. 용어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축물이란 단어는 공법상 용어이고 대장상, 민법에서는 건물이란 단어를 쓰는 거예요. 똑같아, 결론은. 그러면 땅 아니면 건물이란 얘기죠. 땅 아니면 건물이란 얘기잖아요. 이 두 개를 합쳐서 뭐라고 한다고요? 부동산에 대한 규제의 법이에요. 공법이란 건 국가가 규제하고 있는 법이에요. 사법은 개인 대 개인의 관계법을 규율하는 거고, 왜 민법은 민간인끼리 사고 파는 거잖아요. 민간인끼리 거래하는 거고, 상법도 그렇고, 이걸 사법이라고 그러고, 공법은 항상 국가나 지자체가 나와요. 그래서 항상 보면 시도지사, 시장운수구, 청장, 국토교통부 장관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공법 관계가 들어간 게 뭐냐면은, 자, 지금 예를 들어 A 땅이 100평이라고 얘기했죠. 자, 요 땅이 100평, 도로 모퉁이의 땅이 있어요. 이게 공법상 규제를 어떤 규제를 받느냐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야가 건물을 짓고 싶어. 그럼 이 땅에 건물을 지을 때 나는 건물을 지어서 세를 받고 싶어. 자, 2종 걸린 생활시설을 7층짜리 짓고 싶어. 자, 이 땅 100평을 사가지고 2종 건생 상가 건물 지어서 7층짜리. 그러면서 맨 위에 층은 내가 살고 용도를 주택으로 하면 되니까 6개 층은 세를 주고 싶어. 그럴 수 있지요. 그럴 목적으로 이 땅을 사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 땅이 A가 주인이면, 자, A가 소유자란 얘기면 이걸 B가 야, 네 땅을 나한테 팔아라. 이게 청약이잖아요. 그죠? 오케이, 팔게 라고 승낙 3월 1일 날 이것이 퉁 만나면 계약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자, 네 땅 나한테 팔아라. 그렇게 팔게 라고 할 때 민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청약과 승낙으로 매매계약 체결이 되잖아요. 매매라는 법률행위라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한 달 뒤에 우리 중도금 치르자. 오케이. 한 달 뒤에 우리가 잔금 치르고 등기해서 소유권 넘어가자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땅이 10억짜리 땅이다. 그럼 보세요. 내가 너한테 10억 줄 테니까 이 땅 팔으라는 게 민법의 매매예요. 그러죠? 그러면서 B는 A라는 땅을 구해서 건물 지을 때 중개업자 낄 거 아니에요. 갑이라는 중개사를 통해서 땅을 구할 거 아니에요. 그럼 중개사는 이 땅을 중개하면서 수수료 먹는 사람이잖아. 그러죠? 그럼 중개사한테 B라는 사람이 사장님, 이 땅 샀을 때 2종 건생 7층짜리로 건물 지을 수 있을까요? 하면서 자, 1층 면적, 각층 바닥 면적을 60평으로 해서 7층으로 지을 수 있을까요? 이게 가장 기본 아니에요.
그러죠? 중개업자 만날 때 이 땅이 마음에 드는데 이전 건생 상가 건물을, 보통 상가 건물이 일정 아니면 이정이에요. 바닥 면적 60평짜리로 7층짜리 건물 지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중개업자는 이 두 놈을 거래 중개하고 수수료 먹는 거잖아요. 그럴 때 중개업자는 모퉁이 땅에는 이 땅에 이전 건생을 각층 바닥 면적 60평으로 7층으로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얘기해 줘야지. 그러죠? 중개업자라면. 그거 네 땅에 민주국가에 저 횃불 들고 가면 다 해준다고. 횃불이 아니고 촛불이구나. 촛불 들고 가면 다 해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민주국가에서 네 땅에 네가 건물 짓는데 누가 뭐라 그래. 이렇게 얘기하고 얼굴에 눈에 힘주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법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법적으로. 그래서 중개업자는 이 땅을 중개할 때 제일 먼저 중개업자가 서류 뛸 때 등기부 띄어봐야 되죠. 중개사고 나면 안 되잖아요. 땅 주인이 A가 지 땅이라 했는데 등기부상 지 땅이 A인지 아닌지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등기부 띄어보면 저 땅에다가 이전 건생 건물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어 없어요. 또 생각 없이 또 1초 만에 있다고 이러지 말고요. 등기부에 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등기부를 또 아는 게 있어야지 또. 등기부를 보면 이전 건생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아나요? 아무리 등기를 몰라도 그렇지. 지금 여러분 중개사 자격증 줘도 안 받을 거죠? 받을 거요? 받아서는 안 되겠구만 보니까. 지금 상태가 그 상태가 아닌데? 봐봐요. 등기부 띄워보면 이전 건생 건물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냐니까 알 수 있어요. 안 돼, 그거는. 알 수 없다니까. 그냥 표제부하고 갑구 얼굴로 나눠져 가지고 표제부란 말 들어봤죠? 표제부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래요? 그냥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같은 사실관계를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갑구는 이 표제부에 사실관계 기재한 거 있죠? 이 목적물에 대한 소유자가 누군지, 그 다음에 얼구는 소유권 외의 저당권, 전세권자가 있는지 없는지 권리관계하고 사실관계만 알 수 있지. 이전 건생 건물은 지을 수 있다 없다 몰라. 그래도 등기부를 떼어야 당사자 간의 매매계약 체결할 때, 그렇죠? 매매계약 체결할 때 목적물을 등기부의 표제부에 기재한 사항하고 일치되게 목적물 써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매도인 표시는 갑구에 기재된 소유자가 누군지 확인하고 매도인 표시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죠? 자, 등기부의 소유자가 예를 들어서 유재헌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내 땅이라고 주장하는 놈이 유재석이요. 아니, 형제간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저놈이 형님이고, 저놈이 아니고 저 사람이 괜히 또 말 들어가면 욕했다고 뭐라 하니까 성질 있잖아요. 중개사 민법쌤. 재석이가 알고 보니까 돈을 벌어서 세금 많이 나오니까 지 형님이 가난하다고 형님 이름으로 등기를 해놓은 거요. 그럼 매매계약 체결할 때는 매도인을 재석으로 해야 돼? 재헌으로 해야 돼? 또 겁나 헷갈려버려요. 자, 우리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한대 안 한대요? 에? 등기의 공신력 인정 안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손님 와서 이렇게 물어보면. 글쎄 우리가 그까지만 배웠지만은 설명까지는 그걸 우리가 좀 무리지 이 사람아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등기법에서는 등기부상 명의인하고 실권리자가 다르면 어디를 우선을 시켜준대요? 실권리자 우선한다니까. 그러죠? 자, 우리 민법은 소유권 넘어가려면 등기 안 해도 넘어가 안 넘어가요? 등기 반드시 해야 되죠? 등기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안 해도 넘어가요? 물권자 합의만 하면 잔금 치르고? 강의의 수준이 높아지냐 떨어지냐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달려있는 거지. 강의 수준이 수준 높은 강의다라고 하려면 여러분들의 수준이 같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얘기 잽을 날리다가 여러분 표정을 보잖아요. 탁 낮춰요 어느 순간. 아니다 이렇게 못 가겠다 그럼 툭 낮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레벨이 툭툭 올라가기 시작해요.
자,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아직은 좀 때가 이른 것 같다. 아직은 촛불 킬 때가 아니다는 거. 갑구는 표지부에 기재된 그 목적물에 대한 소유자가 누구냐, 그 땅의 저당권, 전세권자 등 기타 권리자가 누구냐 하는 걸 기재하는 공적 장부에 불과하다. 되도록이면 등기부상 명인에 맞춰서 매매 목적물을 쓰는 것이 맞다는 것. 왜? 그 내면의 관계는 등기부는 유재원으로 돼 있죠. 그런데 이제 사고 팔았잖아요. 근데 재석이가 나타나서 그거 진짜 내 거거든 할 때는 저거 둘의 문제입니다. 중개업자는 책임질 사안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팔고 소유권 넘어갔다 하더라도 저 둘이 다퉈가지고 부당이득 반환으로 돌려받을 수 있냐 없냐는 것은 별개의 문제거든요. 중개업자는 그까지는 고려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왜? 민법 186조는 등기하여야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긴다라고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등기부만 확인해도 문제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중개업자는 등기부 확인해가지고 부동산 사실관계 확인해야 되죠. 지목이 맞는지 매매계약서에 써야 되니까 이대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토지 대장을 띄워봐야 되잖아요. 대장하고 등기부가 일치되는지 항상 확인하셔야 돼요. 이거는 기본이에요. 근데 중개업자들은 등기부만 확인하고 또 실제 대장 확인 안 하는 사람 많아요. 자, 등기부나 대장은 잘못된 오류가 있을까 없을까요? 천지입니다. 똑같은 사안을 놓고 국세청에서 세금을 부과할 때 똑같은 사안을 놓고 지방 세무관서마다 다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법령이 있다 하더라도 모든 세무공무원들이 100% 그걸 숙지하고 있을까? 아니에요. 건축가 공무원들이 건축 관련 행위를 지방마다 분쟁이 다 달라요. 소방법 적용이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왜? 법은 똑같은데 공무원들 공부 안 한다는 얘기예요. 다 다르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질의회신 들어가고 소송 들어가서 대부분 판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적 서류라 해가지고 무조건 신뢰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매매계약서 쓸 때는 등기부하고 대장을 확인해서 둘 다 일치될 때 가장 사건 사고가 없는 거예요. 근데 대장을 잘 안 본단 말이에요. 그 다음 또 실수하는 게, 내가 이제 A 부동산인데, 자, 예를 들면 메이드인 손님 B 부동산 손님이에요. 나는 손님을 댔고 물건 댔단 말이에요. 그 물건 소지지 부동산 업자가 내가 대장을 띄워보고 다 했는데 괜찮아, 오래 같이 했으니까 아무 문제 없다니까 라는 말을 자꾸 믿어요.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같이 거래하고 몇 년 동네에서 같이 했다 하더라도 그 물건을 확보한 부동산 업자가 하는 얘기를 100% 믿지 말으란 얘기예요. 믿고 나중에 사고 터졌을 때는 법정 가는 수밖에 없어요. 나도 몰랐잖아 이 사람아,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한테 유리한 얘기만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장부 다 띄워봤더니 아무 문제 없다고, 아이고 그거 해도 돼 라고 했을 때 그럴수록 장부 직접 다 띄워봐야 돼요. 자신이 없는 사람들 자꾸 감추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대장과 등기부를 띄워봐야 되는데, 토지 대장을 띄워보면 이전 건생 건물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을까 없을까? 토지 대장에는 모르죠. 몰라요. 아무것도 뭐 배운 게 없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걸 띄워야 돼.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공적 서류가 하나로 다 통합한 작업을 하고 있어요. 대장 띄면 용도 전부 다 나오게끔 지금 작업을 중이에요. 아직은 이제 분리되어 있는데, 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띄워봐야 돼요. 띄면 이제 원래 서류가 지금 보기 편하게 됐는데, 법적 형식대로 얘기하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해놓고 그 소재지 지문을 다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기 부천 원미구 역곡 1동 뭐 272의 1번지라고 하는 주소를 넣고 서류를 띄면 이 땅이 속한 용도 지역이 뭔지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부천시면 도시지역이겠죠. 도시지역이면서 자 이렇게 돼요. 가로치고 제1종 전용 주거지역으로. 자 그러면 이 땅 A 땅이 주소를 넣었더니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272의 1번지다. 그럼 소재지 지분을 써줬죠. 이 주소지 땅이란 얘기지. 이 땅이 100평이다 하면 330제곱미터로 표시되어 있겠죠. 자, 이 땅을 사고 팔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죠. 그건 중개업자한테 온 거지.
이종 건생 건물 지으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토지 연계 환수 띄었더니 A 땅을 포함한 이 동네가 이 일대는 일종 전용 주거지역으로 지정이 됐다 이 말이에요. 길 건너 땅은 2종 전용, 여기는 준주거지역으로 3종 일반적으로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전체는 도시적이라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용도 지역이라는 게 나오죠. 자, 봐요. 26페이지, 24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우리 공법 24페이지 보면은 하단에 6번에 국토의 용도 구분이라고 있나요? 거기 보면 용어가 국토의라고 되어 있죠. 나라 전체를 얘기해요. 우리나라 전체는 이 4개의 용도 지역 중에 하나로 구분돼서 지정이 돼요. 1번 이제 줄 치는 거예요. 도시지역으로 연필을 딱 잡고, 자 2번은 관리지역으로. 그러죠? 2번 없어요? 고사에 또 어디 댕겨온가요? 정말 여러분들 잘하는 거 있잖아요. 산만한 거, 딴 생각하는 거, 틈만 나면 조는 거, 쉬는 시간에 먹는 거. 이거 정말 잘해요. 딴 생각하고 산만하고 졸고 먹고 하는 거. 그리고 좀 친해지면 다른 사람 나쁜 얘기하고 엄해하고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학원생들 보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뒤에서 나쁜 얘기해요. 소문을 와전시키고 크게 얘기해서 안 좋게 얘기하고. 근데 그 얘기가 나한테 돌아와요.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 귀에다가 누구를 험담한 사람 있잖아요. 가까이 하지 마세요. 딴 데 가서도 나에 대한 험담을 해요. 그래서 남의 험담 얘기하지 말으라니. 그러면서 막 누명 씌우고 막 이렇게 많이 해요. 학생들끼리도. 아이 뭐 이 앞에 가서 남녀가 둘이 밥 먹을 수도 있지. 그걸 가지고 둘이 뭔 일 생겼다고 얘기하고 밥 한두 번 먹을 수도 있지 뭐. 안 그래요? 밥 먹으러 다니지 마요 둘이서는. 그 다음에 오른쪽에 3번이 농림지역, 4번이 자 이제 여기서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땅 전체는 몇 개의 용도지역? 자 4개의 용도지역 이 중에 하나로 지정되어 있는 거야. 대한민국의 모든 땅은 이 넷 중에 하나 지정돼서 규제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 용도지역으로 규제 안 받는 땅은 대한민국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첫 번째가 도시지역, 두 번째가 관리지역, 세 번째가 농림지역, 네 번째가 자연환경, 이 4개 용도지역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는 거예요. 객관식 문제도 그렇고. 그러면서 그럼 뭐래요? 경기도 부천시 땅이니까 얘는 도시적이겠죠. 이 도시지역은 국토 전체를 대상으로 할 때 도시지역이고, 그 도시지역은 다시 60, 자, 여기 한번 가보는 거예요. 70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자, 71페이지를 보면은 용도지역의 종류라고 나오죠. 도시지역은 다시 주거지역으로, 저 밑에 상업지역으로, 한 장 넘어가면 공업지역으로, 녹지지역으로 또 구분되지요. 자, 그러면 다시 주거지역을 앞으로 가서 일종 전용주거란 말 나오죠. 자, 이제 드디어 나오잖아요. 아까 A 땅을 중개하는데 A 땅을 사고자 하는 B는 이 땅을 샀을 때 돈 주고 수수료까지 주고 10억 주고 땅을 샀을 때 7층짜리 2종 건생 건물을 지을 수 있을까? 각층 60평짜리로? 라는 질문을 중개사한테 던진 거잖아요. 그러죠? 지금 우리 중개업자는 이 땅을 중개하는 거 아니요? 가장 기본이라니까 이것은 땅 중개할 때. 그러죠? 땅 중개할 때 이런 질문 했는데 이종 건생이 어디서 들어봤냐고, 이종 건생이 뭐냐고, 덧보잡이라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요새 젊은 애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덧보잡이라고 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따라하는 거예요, 나도. 그럼 봐봐요. 중개업자가 토지연계고 환수 딱 띄었더니 당연히 전용주거지역이라는 얘기는 그 전에 뭘로 지정된 거예요? 도시지역으로. 그러죠? 도시지역 중 일종 전용주거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럼 일종 전용주거지역 안에 이 땅 있는 거 아니요? 도로는 10m다. 자, 이 10m 조건이라는 얘기는 건축을 하려면 4m 이상 도로에 대지가 접해야 되거든요. 그럼 맹지인 경우는 건물 못 짓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도로는 10m, 10m니까 도로 요건은 갖췄죠? 6m도 넘잖아요. 그러니까 8m도 넘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각전제를 안 해도 돼요. 도로 통이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러면 토지연계공항에서 딱 띄었더니 일종 전용주거라고 되잖아요. 그럼 중개업자는 자 용도 지역이 전용주거 지역이요.
건물도 일종 건생 건물, 이종 건생 건물이 있다 이 말이야. 얘가 원하는 거는, B가 원하는 거는 이 땅을 샀을 때 어디 가서 이종 건생을 7층짜리 지으려는 거 아니야. 60평짜리로 해서 7층으로. 그러면 6, 7, 42 연면적 420짜리를. 그러죠? 그러면 자 이제 어디 보냐면은 용도 지역이 왜 있을까? 자 75페이지 74페이지 보세요. 74페이지 보면은 일종 전용 주거 지역 박스가 3개 있지요. 색깔도 좋아요. 이런 걸 무슨 색이라고 그러게요? 보라색이라고. 이거 삘건색이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보라색의 의미가 유럽에서는요. 보라색은 이제 최상 귀족이나 성직자만 쓸 수 있는 중요한 색깔이에요. 행운을 상징한 색깔이거든요. 그래서 합격할 거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보라색만 입고 다니세요. 아니, 사람이란 게 사소한 거라도 의미를 붙여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걸 의미 붙여 나는 합격할 거라고, 올해는 좋은 일이 많을 거라고, 그런 사람만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74페이지 보니까 두 번째 박스, 일종 전용 주거지역 기업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니은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에서 종류 박스 2개 나오죠. 이렇게 여러분요, 우리나라 모든 땅은 용도 지역별로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법이 정해져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중개업자는 야를 알아야 되겠지요. 야를 알아야 이전 건생 건물 짓는 용도로 땅을 사라고 사지 말라고 얘기해야 되니까. 그러지요? 여러분들 볼 때는 이전 건생 지으려면 이 땅 사라고 사지 말라고 보는 신용이라도 해주세요. 보지도 않고 지금 얘기부터 하잖아요. 첫 번째 박스를 한번 볼까요? 조만한 거. 단독주택 지을 수 있네요. 점점 2개 있잖아요. 그 다음 줄에 일종 건생까지 나와요. 그 다음 두 번째 박스 보니까 끝에 다가구도 되고 연립 다세대 주택 되고, 그 다음 줄에 일종 건생, 그 다음에 이종 건생 중 종교 집회장. 그 다음 나머지 볼 것도 없어요. 자, 그러면 이종 건생 중에서도 종교 집회장만 설치할 수 있다는 얘기죠. 나머지 이종 건생은 지을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종 건생이, 얘는 포괄적으로 이종 건생 7층이라 했잖아요. 이게 7층의 이종 건생이라도 구체적으로 뭘 짓는지가 또 결정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면 건축법에서 이종 건생이 어떤 게 이종 건생인지 알아야 되잖아. 그죠? 자, 그럼 가는 거예요. 와, 이게 뿌리가 막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심오하다는 거, 공법이. 자, 410페이지를 보세요. 408페이지를 가보면, 자, 무슨 법이요? 건축법이 있지요. 자, 그러면 한 장 넘어가고 두 장 넘어가면 414페이지 보면은 건축물이 용도라고 있지요. 있나요? 용도가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모든 건축물은 여기서 분류된 용도로 딱 정해져 있어요. 이거 외에는 없어요. 단독주택이 있고, 오른쪽에 공동주택이 있고, 3번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일종 건생되어 있잖아요. 한 장 넘어가면 4번이 제2종 걸린 생활시설이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18번까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1번부터 18번까지를 다 합쳐서 용도 분류할 때 뭘로 분류되고 있다고? 더 들어야 입에서 익숙해져요. 2종 걸린 생활시설로 분류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중개업자가 얘를 만나가지고 너 2종 건생 중에 뭐 지을래? 그랬더니 2종 건생이 이렇게 양이 많잖아요. 그리고 층별로 다 다르게 지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아까 일종 전용 주거지역 안에서는 2종 건생 중 종교 집회장만 설치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여기서 2종 건생이라도 쭉 내려다가 보면 종교 집회장이라는 게 2번에 있어요. 그죠? 아니, 줄 치지 말고 가만히 일단은. 여기 줄 쳤다가 나중에 건축법 진도 나갈 때 깜짝 놀랍니다. 대스크에 가서 책 바꿔요. 줄 쳐진 책 팔았다고. 자기가 이렇게 줄 쳤는데 기억을 못 하거든요. 낙서가 된 책을 팔았다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줄 치지 마요. 가만히 있대요. 그래서 줄 치지 말고. 내가 여러분 몰라요? 알죠? 자기가 한 짓을 기억을 못 한다니까요. 이봐라, 책 줄 친 거 책 팔고 말이야. 이게 중고 팔았다고 말이지, 이렇게. 자, 그러면 동그라미 이번에 종교 관련된 게 교회나 성당 이런 거잖아요. 이거 외에는 전용 주거 안에서는 건축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는 7층짜리 건물에 1층, 2층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서점을 깔고 PC방을 넣고 카페 같은 휴게음식점을 넣고 그 다음에 일반 음식점 넣고 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러죠? 이게 이종이니까 안 된다는 얘기지. 자, 그럼 중개업자는 이제 와요. 자, 봐요. 이 땅이 속하는 용도 지역이 뭔지 알아야 되지요. 도시지역 중 일종 전용주거지역이라는 걸 먼저 알아야 되지. 일종 전용주거 안에서는 이종건생이란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다음 단계로. 그러죠? 그럼 이종건생이 어떤 건지도 알아야 되잖아. 그러죠? 자, 간단하게. 부동산 공법에서 배우는 게 바로 건물의 용도, 용도 지역 종류, 용도 지역별로 어떤 건물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 이걸 이종건생 중에 여기다가 뭐 그럴 리는 있겠습니다. 그럼 7층 전부를 교회로 짓겠다. 할렐루야. 가능하잖아요. 이건 아닐 거 아니에요. 1층, 2층 교회, 3층, 4층은 성당, 5층, 6층은 절, 7층은 통일교. 이렇게 하는 사람 없을 거 아니야. 야, 그런 건물 진짜 전 세계 토픽감이야. 괜찮네. 갑자기 떠오르네. 내가 만약에 7층짜리 건물 지으면 나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1층, 2층을 교회에다 세를 주고 3, 4층은 절에다 세를 주고 스님한테. 그 다음 성당에 세를 스님 보시면 7층은 통교에다 세를 주고 이슬람. 전 세계 취진 다 올걸요? CNN부터 시작해서 알자지라 방송까지 와가지고 아랍의 제일 큰 방송사잖아요. 방송사 이름이 이상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 세계 방송사와 다 취재할걸요? 나는 세계 유명인물 돼요. 한 건물에 모든 종교 다 들어갔잖아요. 큰 종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뭐 진짜 세부적으로 1층에 조로아스터 넣고 막 이슬람 넣고 막 힌두교 넣고 막 다 넣어도 괜찮고. 진짜 종교는 여러 개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개를 할 때는 가장 기본이 이 땅의 용도직이 뭐냐고, 용도직을 뭘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러죠? 그 다음, 만약에 종교집회장을 짓겠다라고 했을 때 건폐율이 나오잖아요. 100평의 땅에 60평짜리 지을 수 있냐? 가능하지. 70평까지 가능하죠? 자, 안 되는구나. 이게 머릿속에 내 준죽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50평으로 가능해요. 자, 그러면 이게 어디서 나오냐? 자, 다시 용도는 그 이상 보면 안 돼요. 쥐나니까. 자, 이제 뭘 또 봐야 되냐면은 우리 공법 너무너무 재밌다니까요. 96페이지 보세요. 96페이지 건물 지을 때 건폐율이 있고 용적률이 있지요. 자, 건물 지을 때 일종 전용주거 안에서는 최대 건축 면적을 얼마 지을 수 있고 최대 연면적은 얼마 지을 수 있냐, 이게 법이 정해져 있겠지요. 이게 건폐율과 용적률이에요. 그러면 일종 전용주거 지역은 오른쪽 페이지 큰 박스 나오죠. 일종 전용주거는 건폐율은 최대 얼마? 50%. 아까 이 사람은 60평짜리 짓는다고 그랬잖아요. 안 된다고. 층별로 50평 넘지 말으라고. 그럼 전체 용적률은 50에서 100% 이하란 말 나오죠. 그러면 이 땅이 100평이면 연면적은 100평밖에 못 지어요. 그러죠? 연면적 100평밖에 못 지으니까 이전건생 자체도 안 될 뿐더러 종교 관련된 걸 짓는다 하더라도 콕닫지 마당에 지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실속이 없는 거라. 그러죠? 중개업자 눈에는 이 땅이 속하는 용도지역이 뭔지, 용도지역별로 뭘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어떤 규모로 지을 수 있는지를 알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게 공법관계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땅은 어떤 용도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며 그 용도 지역별로 뭘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크기를 얼마나 짓는지를 국가가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사항이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항을 공부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1장에서 나오는 이 법에서 12개가 나오는 이유가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건폐율과 용적률은 대한민국의 어떤 땅에도 건축을 할 때 예로부터 자유로운 땅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요, 저 섬나라에 가서 내가 무인도를 사가지고 지방자치단체한테 무인도 사가지고 땅을 사부작사부작해서 건물 짓고 살겠다 그러더라 하더라도 건물 지을 때 용적률 적용을 합니다. 이거는 무조건 적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를 모르고서는 토지 중개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철거하고 다시 지을 때 용적률을 얼마로 지을지라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죠? 그 다음에 이게 용도 지역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넘겨보세요. 쭉 넘어가면 자, 이제 106페이지 또 용도 지구. 그런데 여기가
일종 전용주거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서류를 띄었더니 일종 전용주거의 일부가 이만큼이 무슨 예를 들어서 고도지구인데 최고 고도지구라고 돼 있어 또. 그러면 용도 지역 가지고는 달성할 수 없는 또 다른 목적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용도 지구가 중첩적으로 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도 지역, 용도 지구라고 하는 거예요. 밑에 용도 지구 오른쪽에 보니까 경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제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이런 말 나오잖아요. 작년에 본 사람들은 또 우리가 본 미관지구, 보존지구 이런 게 없어져 버렸고 새로운 게 탄생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여기 만약에 보호지구, 방제지구라고 묶였다면 어떤 의미로 규제를 받는지 이것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 또 서류를 또 한 번 더 봤더니 여기가 이만큼이 또 뭘로 지정됐냐면은 파란색 부분 있지요. 개발 제한구역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 A 땅은 용도 지역은 도시지역 중에 일종 전용주거지요. 지구는 고도지구. 그 다음에 구역에서 개발 제한구역으로 2중, 3중으로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개발 제한구역이 어디 나오냐? 한 장 쭉 넘어가요. 또 등장한단 말이에요. 116페이지 보면 용도 구역. 그러죠? 116페이지에. 용도 구역에서 1번 개발 제한구역. 밑에 2번은 도시 자연공원구역. 3번은 시가와 조정구역. 한 장 넘어가면, 두 장 넘어가면 4번, 121페이지 4번은 수산자원 보호구역. 한 장 넘어가면 5번은 입지규제 최소구역. 잠깐만요. 5번이 뭐라고요? 1번은 넘기지 말고 한번 해봐요. 1번이 2번이 3번이 4번이 5번이 이렇게 돼요. 자, 봐봐요. 현실이 이래요. 이런 용어조차 모르는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죠? 근데 10달 뒤에는 공인중개사 시험을 합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낯선 용어가 중개업자 입에서 나와줘야 되는데 나오려면 제일 좋은 방법은 소리내서 자꾸 떠드는 거예요. 손으로 자꾸 써보고. 제일 좋은 공부예요. 눈으로만 공부는 제가 닦아놓고 눈으로만 줄쳐서 썩 해서 점수 나오는 사람은 자, 이 앞줄 한 줄을 예를 들게요. 한 줄에서는 얘밖에 없어요. 얘나 그렇게 가능해요. 20대. 30 넘었잖아요. 나 30 넘었다 했는데 여자 학생 중에는 혼인을 했다. 남학생 중에는 10대 때부터 담배 피웠다. 그러면 안 돼, 공부. 그렇게 해가지고 절대 안 돼요. 뇌세포가 없기 때문에. 소리내서 떠들어야 돼요. 그게 제일 좋아요. 애들도 그래요. 집에 가서 애들 공부할 때 절대 눈으로 아니에요. 소리내서 떠드는 게 제일 좋아요. 손으로 써보고. 그러니까 금방 본 단어조차 안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21개 용도 지역, 9개 용도 지구, 5개 용도 구역. 이것이 우리나라 모든 땅에 대한 규제 기본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개발 제한구역 나왔죠? 개발 제한구역 안에 땅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개발 제한구역 관련된 법을 또 봐야 되는 거야. 어떤 거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러죠? 그러니까 이 땅이 중개하기가 이렇게 힘들어요. 용도 지역이 뭔지도 알아야 되고, 지구별로 어떤 제한 받는지도 알아야 되고, 그린벨트가 묶이면 어떤 규제를 받는지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죠? 자, 그러면 이제, 종교 관련된 건 그린벨트 안에서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면 종교 집회장 짓는다는 얘기 아니야. 한 3층짜리로, 쪼만하게. 가능하거든요. 40평, 30평, 30평으로 하면 돼요. 100평 안 넘으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3층짜리 교회를 지을 때, 그러면 건축 허가 절차를 거쳐야 될 거 아니야. 누구 찾아가서 허가를 받는지, 절차가 어떤지, 그러죠? 그걸 건축업에서 배우겠죠. 자, 다 지어가지고 하다가 30년 넘어서 노불량 건물 됐죠. 철거해야 될 거 아니야. 정비구역 묶이잖아요. 그럼 재개발, 재건축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죠? 재개발, 재건축 들어갈 때 우리 정비법에서 나오잖아요. 그러죠? 다 뜯을 깨고 그냥 농사 지어야 되겠다. 농지법 적용 받잖아요. 그게 우리 공법이에요, 공법. 그러니까 부동산 공법을 모르면 땅과 건물에 대해서 돌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목차를 앞으로 쓱 가보면 이제, 자, 목차를 보면 제일 먼저 1장이 무슨 법이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단어가 국토를 계획하고 이용한다는 법이잖아요. 그러죠? 여기서 40문제 중에 30% 12문제가 딱 나오는 거예요. 딱 그대로 나옵니다.
자, 2장이 도시개발법. 여기서는 6개 나온다는 거. 3장이 무슨 법이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게 재개발, 재건축하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6개 해서 둘이 합쳐서 12개가 나옵니다. 그건 뭐들라고 6개 쓰냐고요. 소용없는데 법 제목이나 열심히 외우세요. 쓰지 말고. 그래서 고수들은 안 쓰지 않습니까? 지금 안 쓰고 이렇게 담담하게 보는 사람들은 옛날에 다 써봤다는 얘기요. 써봤더니 허방이더라. 알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4장이 건축법, 5장이 주택법. 둘이 합쳐서 35%가 나와요. 그래서 7개 나온다는 거예요. 6장이 농지법. 2문제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를 할 때 공법이 어렵다 하면 그래도 50점은 나와야 되잖아요. 과락 나오면 안 되지만은 그러면 1장은 무조건 잘 해야 돼요. 1장은. 그 다음에 4장, 5장을 하면 2장, 3장은 어렵거든요. 2장, 3장은 지문도 길고 케이스로 나오고 어려워요. 그런데 4장, 5장은 지문이 짧아요. 일단 지문이 짧아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1장을 먼저 하고 제가 수업도 우리는 4장을 먼저 할 거예요. 그래서 건축법, 주택법을 좀만 하면 그러니까 12개, 14개가 나오니까 26개가 이 부분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덜 힘들어도 객관식 점수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위주로 하고 이 3장은 좀 정감하게 돌아갈 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공법이라는 것은 과목 이름이고 개별 법률이 몇 개로 되어 있다고요? 6개의 개별 법률이 하나의 과목을 이루고 있다 이 말이에요. 2차 과목 중에. 그리고 야는 열심히 해놓으면 부동산 관련된 전반적인 걸 다 배우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고 부동산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그리고 내가 어떤 식으로 이 땅을 접근할지 이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공법은 시험도 중요하지만 그 이유도 중요하니까 좀 열심히 하셔야 돼요. 벌써 1시간 됐으니까 찬물 한 잔 먹고 또 달립니다.